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선거제 개혁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었던 위성정당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제를 비례의석을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이 쟁점이 최근에 가장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이죠. 오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께서 용인전 지역구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자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 사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뜨거운 이야기, 이탄희 의원님의 그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님은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하시면서 본인의 지역구인 용인정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오늘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탄희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된 계기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토론이 있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탄희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정당인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인가? 아니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인가? 이렇게 해서 그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이탄희 의원이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던 뜨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을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최근 그 병립형이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옳고 좋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을 인터뷰하고 관련된 영상을 몇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다면은 지금의 선거제 논의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쉽게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달았듯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당시 기억해 보시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죠. 국민의힘은 그거에 반대했었고요. 그 결과 꼼수를 발견한 것이 바로 위성정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설마 했었는데,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명은 미래통합당이었는데 미래한국당, 누가 들어도 미래 같은 당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19석 비례의석만 19석을 챙겨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당시는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이 깊었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 대해서 누구 잘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당시에 패스트 트랙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는데 과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심 끝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더불어시민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취지를 완전히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상당히 깊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 똑같은 논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동의한 적 없이 본인들 동의 없이 통과되었고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안이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안인데 병립형은 단어가 약간 어려울 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 선거 그러니까 2016년 네 그죠 그때 이전 선거 예전과 같은 그런 그 비례 투표를 하고 그것이 47석의 범위 안에서 비례 투표가 의석이 나눠지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그 선거제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비례의석을 상당수 차지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한쪽에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 이탄희 의원님처럼 본인이 이제 지역구를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본인의 선의에 의한 우리 명분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또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이제 그 의견이 격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팩트 체크를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탄희 의원님 불출마 선언에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해서 어느 정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입장을 잘 보면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결단하자는 것이 바로 이탄희 의원님의 주장이십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를 법을 제정해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정당도 만들 수 없게 하자는 말씀이 오늘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어는 더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지도부가 결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탄희 의원님과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의 주장이신데 불평등하죠. 당연히. 예, 누가 보아도 불평등합니다. 왜 이런 불평등한 주장이 나왔을까는 그 실효성에 있습니다. 과연 이 선거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게 합종 연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런 정당 정치를 오래 했어도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합종 연횡과 이제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것을 과연 법으로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 수 있느냐 하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새로 이제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위성정당이냐 아니냐?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럼 이게 위성정당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누구는 위성정당이고 누구는 위성정당이 아니다. 이 적용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위성정당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요.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석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을 감액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정당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금 좀 덜 받으면 되지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탄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금지법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도 좀 애매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탄희 의원님의 그 선의에 의한 주장이신데 저는 이게 좀 네, 좀 의아합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맞을까? 상대는 뻔히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 같은 경우 19석이라고 하는 비례의석을 가져갔어요. 근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어떤 정치개혁과 어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손해를 볼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현재의 정부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 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위성 정당 금지는 사실상 뭐 불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만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했을 경우 민주당에 투표했었던 3분의 2 정도의 그 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전이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병천 소장님의 좀 주요한 주장입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여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거의 비슷한 최병천 소장님과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위기감 속에서 그냥 민주당에 대한 표가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만들 것인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한 두 분 정도의 의견을 좀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병천 소장님의 그 의견을 비판하면서 올리신 의견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첫 번째, 모든 독점은 썩는다. 국힘과 민주당이 서로 반사이익당이 된 지가 오래이고 모든 독점은 나쁘다. 경쟁을 없애고 혁신을 주저앉힌다라고 하면서 독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동형으로 가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아마 박태웅 의장님의 첫 번째 주장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범진보를 담지 못한다. 민주당만으로는 진보 진영을 모두 담지 못한다. 물론 정의당이 기존에는 나머지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정체가 불분명하고 이제는 진보인지 뭔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 대신에 시민들을 위한 세력의 안정적 집권을 위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좀 민주당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전체 범진보가 커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이제 박태웅 의장님의 주장이시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난 21대 총선처럼 민주당만 확 부풀려 놓으면 180석을 줬는데도 왜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이제 주장을 박태웅 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최병천 소장님의 그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인데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 추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텐데 이런 계산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태웅 그 한빛미디어 의장님이 최병천 소장님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하게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하지 않으면 정당 득표율을 0으로 이제 계산했었던 것이 최병천 소장님의 계산이었는데, 최병천 그 소장님은 이걸 여전히 35%로 좀 자리하고,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다음 제가 신장식 변호사님 의견을 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신장식 변호사님 의견인데요. 박태영 의장님의 그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좀 긴 글을 다셨는데, 제가 신장식 변호사님이 이렇게 좀 강경한 글을 쓰는 건 최근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그 최병천 소장님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양당 지역구 의석수가 120대 120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건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건데, 그 첫 번째를 비판하신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민주당 정당 득표율이 35%라는 전제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가치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병천 소장님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있고, 근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의 그 비례 투표를 하신 분들의 그게 대략 한 35%를 잡은 거예요. 그 35%가 그 중에 3분의 2가 국민의힘에 가고 3분의 1 정도가 소수 정당이 여기저기서 막 찢어져서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무슨 뭐 사회민주당 뭐 등등등 해서 찢어서 갈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그 소수 정당에게 투표가 돌아가게끔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최병천 소장님의 그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박태영 의장님과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것은 합리적인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한 거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이미 비례 투표를 여러 번 거치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가치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본인들의 표가 왜곡되거나 사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의 그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좀 네, 신장식 변호사님이 최병천 소장님에 대해서 이건 좀 한번 제가 옮겨드릴게요. 본인이 SNS에 쓰신 글이니까 제가 옮기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시뮬레이션 수치를 제시하며 무척 구체적인 분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오류인 한 그 구체성은 사람을 속이는 사이비 구체성일 뿐입니다. 라고, 사이비 구체성이라는 이런 강경한 어조로 우리 신 변호사님이 최병천 소장님을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신장식 변호사님도 지금 이 선거제 개혁 연동형제와 관련된 논의에 상당히 관심이 깊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애정 또한 깊다는 뜻이거든요. 뭐 당연히 하겠지만 신장식 변호사님 또한 이제 진보 정당에서 오랜 기간을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이비 구체성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경하게 좀 비판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약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잘 달았는데, 왜 민주당만이라고 했냐면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이 필요한 정당은 대한민국에 2개 정당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80석 이상을 당선될 확률이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실적으로 2개 정당밖에 존재하죠. 이 2개 정당은 현행 그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 의석을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2개 정당 입장에서 매우 불이익이죠. 지역구가 많으면 비례 의석을 적게 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현행 그 연동형 비례제의 그 설계이기 때문에 이 2개 정당이 바로 지난 총선에서 등장했었던 위성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미 만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민주당은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정당 분포에서 위성정당을 더불어민주당만 만들지 않을 확률이 현재 꽤 최소한 50% 이상인 것이죠. 뭐 내일 이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시겠지만,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발생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달았고요. 이 시뮬레이션 역시 이제 앞으로 많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총선을 134일 남겨둔 오늘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매우 부정적 가정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병철 소장님의 가정인데요.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비례투표를 하신 이 표 중에 3분의 2 정도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 소장님의 주장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이 현행 연동형 비례제에 담겨 있는 것이고 왜 민주당이 이런 무능한 선택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상대를 도와주는 정치를 하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유권자의 표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선거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것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가장 좀 부정적인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태영 의장님이나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은 비례투표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비례투표를 할 그런 유권자는 없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가장 부합하는 정당에게 본인의 비례투표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가정입니다. 네, 뭐 가정이죠. 이 역시도.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 총선처럼 많이 나. 지난 총선에서 이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17석을 얻었는데요. 그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 아마도 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이번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총선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논의가 될 것인데요.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지난번에는 17석이라고 하는 비례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거나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진폭은 있겠으나 민주당이 맞이해야 할 그런 정치적 비판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언론이 일단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국민의힘 역시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들도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과 공격을 할 테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그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측에서도 엄청난 항의와 비판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 세 번째 위성정당을 만드는 길로 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일정 정도 사과를 하시고 위성정당 만드는 길도 세 번째의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번째 수가 되냐. 네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리평 단어가 좀 어렵지만 그냥 기존처럼 지난 21대가 아니 20대, 19대, 18대 지난 20년 이전의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했었던 253석은 지역구 47석을 분모로 해서 47석 안에서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 병리평인데요. 이 병리평으로 다시 회귀하는 네 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리평에 대한 비판 역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아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병리평을 제외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의 수. 네.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비례 투표를 했었던 3분의 2 정도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지켜내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그런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의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비례투표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 비판을 감내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 이것이 이제 준연동형제에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연동형을 제외하면 병립형 제도로 인해서 지난 그 19대 이전의 그런 선거 방식으로 인해서 47석에 한해서만 비례투표를 적용하는, 네, 그러한 방식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안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은 기억하시나요? 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네,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좀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이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관심 있는 분, 아마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회민주당, 아직 사회민주당은 창당을 한 정당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한창민 그 대표와 우리 천호선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 정호진 공동대표님 함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준비위 단계이고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계신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바로 어제죠. 예, 11월 27일 개혁연합신당 협의체 추진을 위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이 소수 정당들 각계로 약진하면은 비례 의석에서 아주 뭐 이렇게 높은 득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소수 정당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개혁 연합 신당을 창당을 하자는 취지고, 그러면은 그런 이런 작은 소수당들이 비례 득표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정치 연합을 구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좀 주장인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그리고 이제 그 기본사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이제 촛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여기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 층에서도 좀 우호적인 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로 인해서 정의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 이중대냐, 뭐 민주당 이중대론을 앞세우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각각의 길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의당을 자매정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조건에서 준연동형제를 도입했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층,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냐, 이게 이제 매우 곤란하고 곤혹스러운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 조국 신당 같은 거는 아마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국 우리 교수님 본인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무슨 뭐 일각에서는 무슨 송영길 신당, 뭐 추미애 신당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전직 민주당 대표님이셨는데 설마 민주당 전직 대표께서 신당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띄우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좀 민주당 유권자들이 내년 비례투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방안은 바로 뭐 당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가장 근접한 자매정당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매정당이 무슨 말이죠?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이번 비례투표용으로 그 양당 중에서 일부가 탈당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한다면, 자매정당은 기존의 가치와 체계와 조직이 있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게
그렇게 갔을 경우 자매 정당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파트너 정당을 볼까? 파트너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연합, 연대 대상이 좋겠네요.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되돌려 보시면 잘 하시면 그 당시 이제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이제 진교훈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함께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정당일 경우에 한해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비례투표에서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내년 총선 134일을 앞두고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2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서는 첫 번째 부정적 경우의 수는 민주당의 비례투표를 한 표의 3분의 2가 국민의힘 측으로 전이 되기 때문에 표가 심각히 왜곡되고 국민의힘을 과반을 촉진하는 과반 촉진법이 될 것이다. 네, 부정적 견해고요. 두 번째는요. 준연동 형제 하에서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개혁연합신당과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당에 비례투표를 함으로써 자매정당이 함께 성장하여서 윤석열 탄핵 연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에 도입했었던 그런 그 가치와 취지에 어긋나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물론 비판을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로 적어도 17석에서 어느 정도의 비례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세 번째 경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요. 네, 맞습니다. 준연동형을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이전 총선처럼 병립형으로 47석 비례 의석 안에서 분배가 되게끔 하는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회귀하는 것이죠. 이건 이상의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그 경우의 수고 내일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탄희 의원님이 본인이 불출마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자 한 것 때문에 순수하고 선의에 의한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최병천 소장님이나 이렇게 좀 병립형으로 가기 훨씬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의힘의 과반을 오히려 도와주는 표의 왜곡 현상을 왜 발생시키냐라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최병천 소장님도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신정식 변호사님도 본인 스스로가 오랜 기간을 진보정당에 활동을 하시면서 이 연동형 비례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좀 본인의 충원적인 비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탄 의원님도 최병천 소장님도 그리고 신정식 변호사님이나 박태영 의장님 등등 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싸우지 마시고 무슨 사입이다 이런 비판까지는 좀 가지 마시고 좀 합리적으로 이 모든 안들을 검토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허심탄회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의견을 다 경청하셔서 논의하셔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